또 좋은 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가 아프다 이 시입니다. 이제 쉬운 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쉬운 시로. 자, 보겠습니다. 당신이 먼 길을 떠났다 돌아올 때까지도 저 울림통은 소리로 철벽을 칠 것이다. 여기까지 하면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몰라요. 자, 울림통이라는 것은 그 매미 소리죠. 예, 울림통. 그 다음에 철벽이라는 것은 쇠로 만든 벽이에요. 이게 아주 가장 큰 장애가 되는 벽이죠. 매우 견고한 장벽을 철벽이라고 합니다. 땅속에서 7년을 겨루다. 7년을 이제 있다고 하잖아요. 짧은 황혼을 맛보았으니 어찌 난산을 두려워하랴. 마을을 통째로 떠매고 갈 것처럼. 그러니까 매미 몇 마리가 울으면 마을이 전체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매미가 제 목숨 쏟아내는 동안 목숨을 지금 쏟아내는 거예요. 나무는 그 소리에 감전된 채 목까지 내줘버렸어요. 나무가 그냥 목까지 내줘버렸어요. 귀가 아프다는 것은 매미가 혹은 어떤 인생이 전생을 떠매고 가느라 마지막 목숨 쏟아내는 것, 소리의 상역길 같은 것,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짤막하면서도 할 말을 정말 멋지게 잘했어요. 우리 그 조선시대 때 임금이 그 정사를 볼 때 쓰시는 이게 닷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니? 익선관이라고 그래요. 익선관이라고 하는데 그게 양쪽 이렇게 달려나온 거 있죠? 그 매미 날개를 형상화한 겁니다. 왜 매미 날개를 형상화해서 이 밭을 만들었냐면은 매미는 곱게 뻗은 그런 그 입이 갓근과 같아서 이렇게 선비와 같고, 그 다음에 사람은 곡식을 해하지 않으니 염치가 있다. 또 세 번째는 스스로 집을 짓지 않으니 검소하고,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살아도 집 한 채 없으니 예를 들면 신의가 있고, 검소하고, 이슬과 수액만 먹고 사니 청렴하다. 이렇게 해서 매미를 옛날 어르신들은 높이 샀어요. 옛날 선비들은 정말로 매미가 아까 말한 5가지 어떤 매미의 도덕이 있어서 임금님도 익선관이라는 그런 갓을 이렇게 매미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과수농가나 도시, 특히 그런데 불빛이 많은 데는 밤이 없잖아요. 불야성을 이루니까 밤새도록 매행매가 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이거 잡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2분밖에 안 계시는데 매미는 암놈이 울까요? 순놈이 울까요? 둘 다 울까요? 그러니까 수컷이 암컷을 짝짓기 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암컷은 안 웁니다. 자, 3번째네요. 진부하다거나 식상하다고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뒤돌아보라 그랬어요. 진부한 것은 새로운 것이 없는 걸 진부하다 하고, 그러면 이 두 시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한 대로 진부하고 식상한 시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이 진부는 아닙니다. 진부된 시를 한번 그 두 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울 수 없는 사랑이네요. 일단 제목부터가 좀 진부하잖아요.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다 한들 그대만큼 아름다우리요. 꿀이 달콤하다 한들 그대만큼 달콤하리요. 그대는 꽃 중에 꽃, 꿀 중에 진한 꿀이며 내 가슴을 불타게 하는 용광로에서 타오르는 불꽃이라고. 그대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내 사랑, 내 가슴에 곱게 핀 백합, 그 향기 온누리에 퍼지도록 사랑과 정성을 다하리라. 이렇게 이게 시를 썼어요. 참 어쩌면은 이건 뭐 이런 정도 연애 편지 받아갖고 요즘 여자가 흔들릴 여자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좀 진보된 시를 김성환 선생님. 아니요, 이 희곡 몇 겹의 고요가 침묵처럼 깔려있다. 이곳에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시간과
오래도록 바라보는 사라진 방향만 있다. 철길이 모퉁이 쪽으로 휘어지던 그때 하늘의 귀퉁이가 우두둑 뜯어지고 호공이 다 젖었다. 난청의 계절, 시간은 귀가 어두워 먼 길 핫바퀴 돌아온 봄의 표정이 철길에 돌았다. 접힌 마음은 어느 지점에서 환승했을까? 떠난 이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뒷산 진달래가 붉은 손을 흔들고 기억의 간이역으로 또 누군가 스쳐간다. 퍼지지 않는 주름진 시간도 있다. 네. 네. 간이역은 그 역장이 없는 것입니다. 몇 겹의 고요가 침묵처럼 깔려 있다. 오는 기차는 없고 간간히 오기 때문에 고요가 침묵처럼 이렇게 쫙 깔려 있어요. 침묵을 좀 알아볼게요. 그 침묵의 그 길이가 폭이 얼마 정도 되냐면 2m 80 정도 돼요. 근데 옛날에는 나무로 이제 만드는, 요즘은 이제 PC 재질이나 콘크리트로 해요. 콘크리트로 하는데, 그 침묵은 네일을, 이렇게 양쪽 네일 있잖아요. 그 궤도잖아요, 궤도. 이거를 체결, 꼼짝 못하게 움켜준다. 체결, 꽉 묶는 거를 체결이라고 그래요. 꼼짝 못하게 체결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침묵은요,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냐면 쿠션 역할을 해요. 이게 이제 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요, 철길이 쫙 내일이 갈 때는 들어가고 내일이 지나가면 올라가요. 그 올라오는 순간에 자갈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갈. 침묵 아래로. 그래서 자갈을 까는 건데, 자갈을 까는 이유는 배수가 잘 되고 소음을 거기서 분산시키고 흡수하고, 첫 번째 목적은 쿠션. 내일 그 침묵 아래로 덕그덕 올라가면, 내일이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자갈이 그 아래로 들어가서 다시 그걸 제자리로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거를 다 콘크리트를 다 내일을 기차 철도를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충격 완화를 잘 못하고, 그런 역학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침묵을 깐다는. 그래서 고요라는 것은 잠잠하고 조용한 상태. 적요라는 것은 적적하고 고요. 그러니까 모든 적적이나 적막이나 고요는 고요를 밑바탕으로 깔고 있다고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이 고대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시간과, 뒤를 돌아보지 않는 시간은 시간의 직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은 직진만 하는 거예요. 시간은 하나의 뭉치로 된 그런 시간도 있어요. 하지만 카이로스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제가 그때 몇 번 얘기했습니다. 카이로스는 어떤 뭉쳐진 시간이에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에요.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오래도록 바라보는 사라진 방향만 있다. 기차를 이렇게 막 보면은 사라진 방향이에요. 계속. 철길이 모퉁이 쪽으로 휘어지던 그때, 모퉁이는 꺾여져 돌아가는 곳이잖아요. 쫙 이제 휘어져 갔어요. 하늘로 기퉁이가 우두둑 뜯어진대요. 허공이 다 젖었다. 지금 허공이 다 젖었다는 비가 오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난청의 계절, 시간은 귀가 어두워, 이랬습니다. 난청이라는 것은 청각이 저하돼서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먼 길 한 바퀴 돌아온 봄의 표정이 철길에 노랗다. 지금 먼 길 계절을 지금 4계절을 통해서, 3계절을 통해서 봄이 왔어요. 겨울이었는데 여름, 가을, 겨울, 봄이 이렇게 온 거죠. 접힌 마음은 그리운 마음이에요. 접혔다는 것은 어느 지점에서 환승했을까? 어느 지점 환승, 갈아탔을까? 그 말이에요. 떠난 이들은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다. 지금 이건 뭐냐면 기억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뒷산 진달래가 붉은 손을 흔들고 기억의 간이역으로 또 누군가 스쳐간다. 펴지지 않는 주름진 시간도 있다. 아무튼 이 시는 잘 됐잖아요.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서 읽고 또 읽어도 지루하지 않는 이런 시가 참 좋은 시라고 생각해요. 자, 그 다음에는 시조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안에 단어 넣어보기네요.
용문사 은행나무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도 양평에 있는 용문사 은행나무는 1500년 됐어요. 눈발 치는 이른 아침. 겨울이네요. 눈발 치는 이른 아침. 겨울 용문산 가보았다. 꼭 여기다 겨울 안 넣어도 좋았을 것 같아요. 이거 유명한 시인님께서 쓰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했겠어요. 근데 이제 저 같으면은 눈발 치는 이른 아침 용문산에 가보았다. 이렇게 하면은 애자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어요. 1000년을 넘게 살아. 1500년 살았다 했어요. 거무 칙칙한 은행나무. 얼마나 세월의 때를 다 붙이고 살을까요? 네. 벗을 것 다 벗어버리고 던지고 바람 앞에 알몸이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껍질 단단해 계곡에 박힌 돌멩이 같고 껍질들이 다 계곡에 이렇게 계곡을 세우는 거예요. 자, 계곡에 돌멩이들이 쭉 있어요. 있는데 그 계곡을 이렇게 딱 세우는 모습이 그 용문산 은행나무 껍질. 이 얼마나 진짜 오래된 그 표현을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 속에 박힌 옹이는 옹이, 가지치기 가지가 부러지거나 하면 옹이가 생기잖아요. 옹이는 어머니 젖가슴 같다. 그랬어요. 때 되면 입을 표현해 1000년을 더 살겠네. 그랬어요. 1000년만 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세세 연년 살아야죠. 주어진 그 행으로 시를 재구성해서 한번 맞춰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꽃말이네요. 꽃말이는 꽃따지라고 그래요. 꽃따지. 망설임 없이 본문 열고 나오는 모습이 본문을 열고 지금 딱 그냥 꽃말이가 나오잖아요. 본문 열고 나오는 게 얼마나 대단해요. 오래된 주인 같아. 딱 봄이 되니까 문을 탁 열고 그래 봄맞이하는 거죠. 오래된 주인이 딱 봄을 열어주는 거예요. 꽃잎 튀우는 소리에 바람도 어깨를 낮추었습니다. 밤마다 무거운 짐 풀어놓고 까닭모를 그리움에 몰두하곤 했지. 정신이나 관심에 열중하는 거예요. 몰두. 골몰은 한 가지에 정신을 이렇게 쏟는 거예요. 골몰, 몰두. 씻을 때 하나씩 써먹으면 좋습니다. 골몰하다, 몰두하다. 끝나지 않는 어제의 감정 속으로. 그러니까 오늘의 감정은 어제의 감정을 연장선상일 수도 있고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대체적으로 연장선상입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 뭐가 들어가냐면 오늘이 있으면 어제는 바로 이제 추억으로 들어가고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답은 3, 4, 2, 1이에요. 3, 4, 2, 1. 깊어지는 속정. 할 수만 있다면 하루쯤 당신을 품에 안겨 기막힌 덩어리로 살고 싶습니다. 싶어요. 그랬어요. 제가 써서도 잘 써진 것 같아요. 자, 꽃잎의 두께만큼 허공이 출렁거려요. 참, 좀 포를 깠죠. 한마디로 시쳇말로. 그러니까 꽃잎의 두께가 뭐 0.몇 밀리나 되는데 그 허공이 출렁거려요. 내 몸이 당신에게 기우는 탓입니다. 허공이 출렁거리는 것은 지금 당신에게 내 몸이 기우는 거예요. 저 향을 보세요. 향기 나는 구름. 그러니까 여기서 향도 사실은 향기 나는 구름을 보세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정말 쓸쓸해지고 싶네요. 그 말입니다. 자, 또 그러면은 첨삭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첨삭하기는 퇴고하기와 어찌 보면 전 단계인데 그 시를 잘 쓸수록 이 퇴고가 굉장히 어려워요. 퇴고를 하다 보니까 시 쓰기보다 훨씬 어려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바탕을 처음에 잘 만들어야 된다. 시의 바탕을 처음 그런 어떤 느낌이나 이런 것을 구태연의 느낌을 가지고 자꾸 하니까 자꾸 고치고 싶은 건데 새로운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정말 그 생명체를 대하면 굳이 퇴고를 많이 안 해도 이렇게 그 시가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 1000번 이상 어떤 퇴고를 통해서 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이 생명체를 고친다고 보면은 그 생명체가 다른 걸로 될 때가 많아요. 엉뚱한 것이 되어버려 고치다 보면은. 왜 그러냐면 그래서 바탕을 좀 잘 만들어야 한다. 씻을 때 바탕을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자의 진술이네요. 진술은 어떤 자세하게 이제 설명하는 진술, 뭐 경찰서에서 진술한다든지 그런 거죠. 검찰에서 진술한다, 서술한다가 많잖아요. 진술, 자세하게 말을 해야 돼요. 서술은 차례차례 말을 하는 거고요. 논술은 논리적으로 조리 있게 하는 말이거든요. 네, 진술입니다. 그림자가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내 나를 꽉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고약한 놈이 있지. 예. 고약한 놈은 뭐예요? 그림자예요. 지금. 예. 그리움이 상처가 될 때까지. 그리움이 추억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만남은 타인처럼 길었으나 친숙하지 못한 등 뒤의 사람에 대하여 이랬어요. 만남은 길었으나, 타인처럼 빼겠습니다. 길었으나 친숙하지 못한 등 뒤의 사람에 대해요. 이 등 뒤의 사람이 그림자예요. 네. 휘발리는 당신에 대해. 가끔 휘발리는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조금 어감이 여기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휘발리는을 가끔 사라지는 당신에 대하여. 그러니까 그림자가 빛이 없는 곳이라든지 칠흑 어둠 속에서는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가끔 사라져요. 스스로 부서져 내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이건 빼겠습니다. 전체를. 내 속에 낯선 사람. 가무잡잡한 침묵. 그랬습니다. 가무잡잡한 침묵이에요. 그림자는 말을 안 해요. 침묵이에요. 마지막 남은 비스기를 다 걸어. 비스기를 다 걸었어요. 그 바깥의 흔적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비스기를 다 걷고 나면 이제 그 발끝에서 그림자가 나왔잖아요. 발끝에서 우리가 이렇게 석양의 그림자라면 길고 그러잖아요. 그럼 발끝에서 연결돼 있어요. 없는 사람은 지울 수 없는 환영처럼. 이거 빼겠습니다. 너무 말이 어려워요. 네. 당신에 대한 희미한 확신이 섰다. 확신이 섰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게으른 이 몸 안에서 탈주를 모의하면서 여기까지 보면요. 게으른 이자는 빼겠습니다. 게으른 몸 안에서 탈주를 모의하면서, 모의는 어떤 일을 꾀하는 거예요. 심장의 주파수에 북박이 된 얇은 껍질. 맞을 수도 있지만은 이것보다는 북박이 된 얇은 껍질을 귀 기울인 당신, 이렇게 고치겠습니다. 내 심장의 주파수에 귀 기울인 당신. 그러니까 그림자는 말은 안 해도 항시 그 주인의 그런 모습이나 표정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귀를 있다가 내가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따라오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정말 충성스럽잖아요. 뼛속까지 아득한 봄으로, 뼛속까지 아득하게 빛의 방향을 추적했다. 빛의 방향만을 추적했어요. 고요를 흔드는 게 아니고 흔들며, 꽃은 그렇게 오고 당신은 그렇게 오고 퍼즐을 맞추듯 질문은 완성되었다. 참 멋있죠. 퍼즐을 맞추듯 그런 모든 그림자들의 그 모든 것이 질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었다. 되고 있었다. 슬플 때는 몸을 뒤집어봐. 누가 있지? 그건 아니고, 슬픈 때는 몸을 뒤집어봐. 누가 흘러내리지? 아래로 흘러내리는. 그림자는 내가 누워있으면 어디에 있을까요? 등 위에 있어요. 등 속에, 등 밑에 붙어 있어요. 내가 누워있을 때 그림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로 보면은 발에서 지금 그림자가 발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다 했잖아요. 내가 누워있으면은요, 어둠에 있거나 어둠 속에서 누워있거나 방에 누워있으면 어디가 있어? 내 등에 딱 있어요. 무서운 놈이에요. 그림자. 조심해야 돼요. 부분 감상입니다.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 그랬어요. 그 숲에서 이제 당신을 만날까 그랬어요.
전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 감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슴을 씨앗처럼 땅에 묻고 누우면 그랬어요. 이 사람을 지금 씨앗처럼 내가 지금 딱 숲에서 막 누워 있는 거예요. 숲이 일어날까? 그 숲에서 당신을 만날까? 여기서 당신은 누구냐면 새, 바람, 그리움, 부름 뭐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네요. 좀 어렵습니다. 남겨진 새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죽은 새를 보고 쓴 시입니다. 사랑하고 투쟁하는 데 쓰였어요. 불의의 단호한 직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시적으로 지금 뭔가 얼개를 짜기 위해서 직선이라고 했는데 사람은 언제부터 투쟁이 시작됐을까요? 사람은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이빨이 나면서부터. 네. 이빨이 나면서부터 사람은 투쟁이 시작된다고 해요. 자, 보겠습니다. 꽁지의 날렵한 수평. 꽁지가 딱 지금 날렵한 수평이에요. 이거 잘 봐야 돼요. 이 씨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발톱과 몸통이 함께 지워나간 무수한 수직 그랬어요. 이것만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수인지 몰라요. 위에는 직선, 수평, 수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직선, 수평, 수직은 다 일직선이에요. 누워있거나 세워져 있거나 그래요. 수직은 세워져 있는 거고요. 완벽한 수평이 되려면 무수한 수직이 받쳐져야 돼요. 그렇지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죽음에는 쓰이지 않았으나 갓 채워진 죽음이 날개와 평형을 이루었다. 땅바닥에 딱 죽어있어요. 죽음에는 이런 것들이 쓰이지는 않았는데 갓 채워진 죽음. 지금 바로 죽은 거예요. 지금 심장이 따뜻할 거예요. 안가슴을 딱 대보면 따뜻한 거죠. 보통 새가 사람보다 체온이 훨씬 높습니다. 새가 사람 36.5도예요. 새는 대부분 다 40도가 넘어요. 적은 새일수록 온도가 높아요. 참새가 포로롱 하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편서풍을 타지 못하는 새들은 포로롱 하고 자기 그 날개로만, 적은 날개로만 올라가는 것들은 순간적으로 이 맥박이라든지 엄청난 맥박수가 올라가고요. 체온이 높아요. 체온이 높다는 것은 새가 뜨려면 부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몸에 부력을 만드는 거예요. 가벼워야 되니까 새가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이네요. 부분 감상입니다. 검은 구두네요. 검은 구두. 그에게는 계급이 없습니다. 검은 구두는 계급 없어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두 신고 다닙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좁은 동굴이며 이게 좀 어렵죠. 좁은 동굴이라는 건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동굴이잖아요. 네, 동굴인데 가장 높은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뭔 뜻일까요? 만약에 이 구두를 신고 엘리베이터 아까 3 올라갔으면 가장 높은 동굴이 있는 거죠? 그거예요. 예. 구름의 속도로 먼 길을 걸어온 수행자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궤도를 이탈한 적 없는 그가 걷는 길은 궤도, 일정한 곡선의 길을 궤도라고 해요. 예. 궤적은 궤도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궤적은 선인이 남긴 발자취를 궤적이라고 그래요. 잘못 쓰는 분들이 있어요. 궤도는 내일이라든지 공전하는 그런 지구가 예를 들면 태양을 공전하는 그런 것들, 일정한 걸 곡선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궤도라고 하고, 궤적은 선인 어르신들께서 남기신 좋은 발자취를 궤적이라고 하니까 꼭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파른 계단이거나 언제든지 우리의 삶이에요. 가파른 계단을 올라다니고 어긋난 교차로를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을 영위하는 겁니다. 오늘은 그 관념어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가급적 그 한자를 멀리하자. 또 시쓰기에 있어서 어떤 진부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떨쳐버리자는 그 주제로 오늘은 그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